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무렵에 PC 조립 대행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 저번 주인가 제가 PC를 분해하는 작업을 의뢰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분해해서 원래는 완본체로 판매를 하려고 했으나 분해한 부품의 가격이 조금 더 높아서 개별로 이제 판매를 하고 그걸로 이제 새로운 부품을 사서 오시겠다라고 해서 약속하신 분인데 어제 예약을 하셨고 오늘 11시에 정확히 또 시간에 맞춰서 그 형님과 그 동생분 이렇게 해서 같이 오셨고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 부품의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CPU 벌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크라켄 Z73 굉장히 좋은 수냉 쿨러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박스가 보이고 이제 파워가 보입니다. 일단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조립 대행도 하고 있고 뭐 새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꾸민거 PC는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립을 하시고자 하는 지금 시점이다 그러시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타업체에 뭐 조립을 의뢰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좀 약간의 좀 기준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타 업체들도 굉장히 열심히 좀 하시겠지만 어 일단 소비자분께서도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있으셔야 이게 조립이 잘 됐다 못 됐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조립해 주세요라기보다는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에 조립이 될 부품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 파워도 제가 포장을 해드렸고, 이제 수냉 쿨러도 제가 포장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판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안에도 조금 나름대로 깔끔하게 해서 드렸는데, 이 수냉 쿨러 3열을 쓰시기 위해서는 또 마음에 들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2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는 팔지 않고 그냥 다시 사용하시겠다 해서 가지고 오신 케이스입니다. 혹시라도 좀 그 전에 제가 분해했던 작업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 위에 상단에다가 그 링크 영상 담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CPU는 라이젠 7900입니다. 자, 이렇게 라이젠 7900이고요. 굉장히 고성능의 CPU를 잘 공수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딱 CPU만 가지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N코어 클레브 5600짜리 DDR5 16기가짜리 두 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SN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제 삼성 메모리 불량 이슈가 있었었죠. 그때 삼성은 정말 믿고 쓰는 메모리였는데 불량률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선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SN코어 보다는 뭐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 제품을 써보니까 오버클럭 수율도 굉장히 좋고 안정성이 좋아. 근데 SK 하이닉스의 부품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핵심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재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SN코어 클레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 기간이 그 유통 기간 감안해가지고 보통 1년 6개월인데 이 SN코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워런티 타임 라이프 타임 해가지고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은 계속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어서 메모리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실 일은 극히 적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안정성이라든가 뭐 속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뽑아주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5600짜리고 AMD의 EXPU가 있고 인텔의 XMP 기술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필 파일로 아주 딱 아주 안정성 있게 오버클럭이 가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 포장되어 있는 거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사를 가리키는 보증 스티커도 붙여놨습니다. 방열판도 있고 굉장히 아주 탄탄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널리 알려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 지금 제가 이거부터 왜 찍냐면은 원래는 지금 SSD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SSD를 깜빡 두고 오셨대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가지고 오시는 시간에 제가 이제 쿨러부터 조립을 하려고 먼저 쿨러부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재포장을 해드린 거고요. 크라켄 Z73 아주 진짜 튼튼하고 안정성 좋은 수냉 쿨러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렇게 했었고 이제 쿨러 헤드 부분 그 부분도 제가 파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뾱뾱이를 하고 고무줄로 딱 감싸 놓은 그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먼저
라디에이터 부분에다가 쿨러를 먼저 조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SSD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SSD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삼성 970 에보 500기가짜리고요. 하나는 솔리다인 P44 프로 제품입니다. 솔리다인 P44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P41이랑 쌍둥이 모델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거랑 크게 차이점이 뭐냐면 AS 기간이 P41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5년이고 솔리다인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동일해요. 거의 쌍둥이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마감 처리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쌍둥이 모델이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AS 기간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구매하셔도 무방하니까 어떤 거를 제품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삼성의 컨트롤러를 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컨트롤러를 쓰는 아주 굉장히 좋은 SSD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그 에보 제품을 C 드라이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솔리다인 P44를 1테라짜리를 D 드라이브로 이제 세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P44를 C로 쓰는 게 낫고 이거 같은 경우 970 에보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짜리를 D로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사용했던 제품이냐면 이전에 제가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AM4 소켓에 대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5700X인가 5800X를 제가 분해를 해드렸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350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4.0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P44를 단다 하더라도 그냥 3500으로 속도가 반토막돼서 사용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조립하는 제품은 4.0을 정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 속도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가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970 에보와 에보 플러스와 그 다음에 솔리다인 P44. 자, 일단은 다나와로 한번 가보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도 한번 아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970 에보 플러스로 가서 여기서 500기가. 자, 이 제품이죠. 지금은 단종이 됐고 이 제품에서 제가 속도를 한번 볼게요. 뭐 저전력 뭐 어쩌고 나오는데 캐패시티 용량 500기가고 리드 읽기가 3500, 쓰기 라이트가 3200. 자, 외워두세요. 읽기 3500, 쓰기 3200이에요. 그 다음에 P44 1테라로 볼게요. 1테라 벌크 제품입니다. 다 박스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4.0 최대 성능에 가까운 뭐 7000, 6500. 자, 읽기가 7000, 쓰기가 6500입니다. 아까보다 2배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 추천은 그거예요. 어쨌거나 OS가 설치가 되고 한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P44를 C 드라이브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D 드라이브로 그냥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시다가 P44 정말로 괜찮다 그러면은 4.0 버전으로 당근에다가 팔고 4.0 버전으로 뭐 솔리다임을 하나를 더 사시던지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널널하게 속도적인 또 제한 없이 잘 사용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 추천은 P44를 C 드라이브로 해서 뭐 OS 부팅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스펙 상이지만 물론 자 7000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보조용으로 해서 D로 쓰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또 C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뭐냐면 C 드라이브의 용량은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화가 있잖아요. 화가한테 따지게 되면은 비유하게 되면은 캠퍼스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화지가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C가 꽉 찼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D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조금 아쉬움이 있죠. C를 1테라로 할 걸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할 때 무조건 다음 누르는 습관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데 그게 다 뭐로 세팅이 되어 있다?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한테 용량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C가 꽉 차서 오시는 분들이지 D가 꽉 차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가 용량이 조금 널널하면 널널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쇼츠에서도 뭐 C 드라이브 용량 늘리는 거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뭐 10만 회가 넘었을 건데요. 아무튼 10만 회인가 아무튼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C 드라이브에 대한 용량 압박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추천은 P44를 C로 쓰시고 이거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혹은 용량이 적은 거를 D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이제 직접 공수해서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와이파이 버전,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사서 나중에 뭐 알리에서 하나를 장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미미하고 또 알리에서 또 사게 되고 또 꽂고 하게 되고 하면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 ATX 보드에 그래픽 카드가 굿방한 게 장착이 되는데 밑에 하나가 PCI 그 슬롯 하나를 맞게 된다 그러면은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추천해드린 대로 그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 모델로 잘 갖고 오셨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떠나서 또 블루투스까지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 좀 멀리 보시게 되면 이 제품 선택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가지고 오신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한번 뜯어 볼게요. 이렇게 잘 구성품도 잘 들어 있었고요. 자, 메인보드는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적으로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고 또 그 7900에서도 잘 이제 성능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라 아주 잘 선택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있는 쪽에다가 장착을 해달라고 하시고 얘를 D로 세팅해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다가 장착을 해주고 얘를 C로 이제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얘 같은 경우에는 M.2 나사가 별도로 필요 없이 그냥 힌지가 별도로 있어요. 아까도 저한테 M.2 나사 있으면 좀 달라고 하셨었는데 얘는 나사가 필요 없는 메인보드입니다.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를 더 장착하신다 그러면 우측 하단 부분에 또 하나가 장착이 되거든요. 그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해서 또 하고 또 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장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방열판 덮고 SS 두 개를 다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장착을 위해서 CPU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PU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라켄 Z73 그 수냉 쿨러를 달기 위해서 또 이제 쿨러 가이드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장착했고요. 아직 쿨러 그 헤드 부분 장착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초 조립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보드에 CPU, SSD 2개, 그 다음에 메모리 2개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끝에서부터 1, 2, 3, 4가 있으면 1, 3번에다 꽂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아주 정상적인 그 듀얼 채널의 속도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C850 제품이고 무상 AS가 10년짜리 제품이라 그리고 풀 모듈러 제품이고 또 NGSD 그래도 괜찮은 파워입니다. 내구성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포장을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 모듈러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케이블만 제가 빼서 먼저 조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쿨러 그 일단은 제품 AS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청소할 때는 뜯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먼지 같은 거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용 하드로 그냥 2테라짜리 하드도 장착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거는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던 케이스인데 그냥 순행 그 3열을 또 내가 원했던 모델이 지원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 살 바에는 그냥 있는 거 활용하자 해가지고 다시 재사용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도 굉장히 다크플래시 제품이고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예요. 자, 일단 먼저 파워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파워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의 케이스랑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 고정핀이 중요한데요. 이 고정핀은 꼭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고 또 위치 있죠. 위치에 맞게끔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TX 보드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ATX 보드로 새로 조립을 하려 그러면은 이 고정핀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빼가지고 다시 메인보드 홀의 위치와 개수에 일치하게 다시 재조립을 하였습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역할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도와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안정적인 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은 아주 최소한의 나사로 조였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게 될 수도 있고 메인보드가 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쪽 부분이 있죠. 24핀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전면부 프론트 패널 우측 아래에 있는 부분, 뭐 전면부 프론트 패널, 뭐 USB라던가 여러 가지 전원 스위치 같은 거 연결하시잖아요. 이럴 때 메인보드의 뒷판 납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괜히 장착 안 하셔가지고 진짜로 하셔가지고 그냥 조립으로 힘으로 해가지고 또 뒤에 있는 판하고 또 접촉이 돼가지고 또 불량을 일으켜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그 고정핀을 조립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단은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한 내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사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다 조립이 되어 있고 위치도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새로 달기 위해서는 이제 써멀 그리스가 재도포가 돼야 되는데, 이 써멀 그리스란 그 CPU와 CPU 방열판 있죠. 방열판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 온도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에는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뭐 저전력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또 이 열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좋은 쿨러가 필요한데, 그 전에 이제 써멀 그리스라던가 이 써멀 그리스로 도포하는 뭐 실력이라던가 또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온도를 제가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전제 조건입니다. 바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MX4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모델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괜찮은 써멀 그리스입니다. 이 제품으로 제가 다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똑똑 해드리고 나서 이제 쿨러 방열판을 눌러서 이제 얇게 넓게 이제 펴드리는 이제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이제 박스인데 이 안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픽 카드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미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를 다시 뜯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RX 7090 제품이었어요. RX 9070 제품입니다. 굉장히 라디온에서 굉장히 좋은 상급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3펜 제품이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모델이죠. 백플레이트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내부에다가 이제 방열판, 그 쿨러 방열판도 달고 이제 소렌 쿨러도 다 조립이 완료가 된 사진이고,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된 사진입니다. 그래픽카드도 제가 다시 장착을 해드렸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보조 8핀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2개 선을 연결하려고 하니까는 또 외관상 미관상 좋지도 않아서 그냥 한 선 가지고 릴레이 방식으로 옆에 있는 걸로 해서 같이 이제 연결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에서 전력을 많이 빨아먹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굉장한 부하가 많이 생기게 돼요. 한 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선을 2개로 해서 부하를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2개를 이용해서 2개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케이블 내에서도 이제 발열적인 부분도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한 선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조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산 파워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파워는 용량 부족이니까 조금 이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게 케이블의 개수가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혹은 만약에 나는 800W를 샀는데 이 선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800W는 전격적인 800W라기보다는 좀 뻥파워에 가까운 800W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PCI 그 익스프레스 그 보조 전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파워에 속한다라고 저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쿨러 헤드 부분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게 되고, 이제 케이블 부분도 이렇게 다른 부품들의 간섭이 없도록 이렇게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랫부분도 뭐 사운드 전면부 포트라던가 이제 수냉 쿨러 USB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케이스에 USB 2.0,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C타입도 지원이 돼서 C타입 헤더에다가도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전면부 뭐 프런트 전원이라던가 파워 레드,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도 자 올바르게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부팅을 한번 해봤어요. 첫 조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원을 켜게 되면은 일반적인 부팅보다는 최초 부팅은 좀 많이 느립니다. 이 PC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 소요가 됐고, 혹시라도 이와 동일한 메인보드를 쓰신다, 그리고 조립을 했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괜히 1분을 못 기다리시고 계속 껐다 껐다 하게 되면은 또 보드에 또 손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SSD라든가 전원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니까 이상 증생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이제 출력이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EXPO가 지원이 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그냥 메인보드에서 이거를 활성화하지 않고 장착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4800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화면이 켜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EXPO를 활성화를 할 겁니다. 자, 라이젠 7900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얘 바이오스 버전은 3.2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에 들어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3.2인데 이거보다 더 최신 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3.25 버전이 25년 5월 16일 날 릴리즈된 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픽스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뭐 뭔가 경고 문구가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다소 위험성이 있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메인보드가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전원을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켰는데 본체는 켜지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거나 뭐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변에 뭐 할머니, 뭐 삼촌, 뭐 엄마, 아빠 뭐 있죠, 고모, 한번 여쭤보세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하실 줄 아시냐고. 그래서 지인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안정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해 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CPU를 쓰고 있는데 이 CPU 다음 버전으로 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버전에서는 이 CPU를 정식 지원을 하지 않아. 이럴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혹은 내가 쓰고 있는 SSD나 메모리 같은 경우, 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이슈가 있어서 뭔가가 조금 뭐 멈춘다던가 아니면 제속도를 못 낸다는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수정이 되었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게 맞죠. 크게 보통은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굳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해도 돼, 그렇다면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능숙한 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경고 문구가 있죠. 절대로 컴퓨터를 끄면 안 되고 USB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재부팅하고 화면까지 띄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태도 중요한 게, 여기서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USB 한번 빼볼까? 뭐 괜히 호기심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오셨다면. 그 다음에 이것도 기다려 줍니다. 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는 3.2 버전에서 현재는 3.25 버전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아까도 지금 뭐가 수정이 되었나 보니까는 뭐 다른 코드가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PBO에 대한 세팅 값들이 좀 최저가가 되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3.2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식 지원이 되는 거네요. 9000대 시리즈가. 그죠?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슈가 해결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현재는 3.25로 정상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공인님께도 제가 출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 초기화가 되거든요. 혹여나 스스로 하시다가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됐을 때 제가 어떻게 EXPO를 활성화를 하는지, 현재는 4800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EXPO를 활성화를 하고 현재 윈도우에 들어가서 이제 속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5600으로 잡혀져 있어서, 이
메모리에 대한 그 스펙에 맞는 속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옛날 한때 삼성 메모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5600으로 샀는데 5600으로 되지가 않고 자꾸 다운 클럭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5600으로 올려놨는데 자꾸 에러가 뜨는 거죠. 블루 스크린에 뜬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었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출고하는 게 아니라 조립이 잘 됐고 그 다음에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지금 NGXT 여기 수냉 쿨러에 보면 이제 33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리퀴드라고 밑에 조그만한 영어로 된 글씨가 있어요. 이거는 CPU에 대한 온도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액체 같은 게 있어요. 수냉 쿨러잖아요. 그 액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33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CPU에 어마어마한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거나 쿨러가 불량이다 그러면은 하다가 뻗어버리게 됩니다. PC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고 중간에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죠. 인위적으로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는 성능을 낮추면서까지도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거를 바로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쿨러를 잘 정상적으로 장착을 했는지 그리고 CPU가 정상인지 그리고 서멀 그리스라든가 이런 게 제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다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CPU 온도는 아니지만 지금 안에 있는 액체 온도를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도 한번 부하를 줘 봅니다. 그래픽 카드도 한번 100%의 이제 사용률을 한번 찍어 보면서 이거에 대한 온도라든가 팬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까지도 같이 테스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적으로 얘를 잘 지원해 주는지, 얘를 돌릴 때 혹여나 뭐 고주파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PU 같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55도고 핫스팟 76도면 굉장히 착한 온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GXT 이제 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NGXT에 대한 제품들을 이용할 때 통합적인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번 설치하고 나서 이 NGXT 이 수냉 쿨러 Z73에 이제 펌웨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걔도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모양으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시네벤치를 이제 아까는 이제 멀티 코어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은 이제 싱글 코어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중이고요. 지금 CPU 온도가 이제 좀 나오죠. 67도가 나오고 옆에는 이제 사용률이 이제 점차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68도 현재 사용률 오른쪽은 지금 두 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CPU 온도가 나오고 하나는 CPU 사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CPU 온도 52도 그 다음에 CPU 사용률 100%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하드웨어 모니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CPU의 온도와 얘랑 거의 일치하는지를 한번 제가 또 파악을 해본 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고 51도 그 다음에 100%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테스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하나 테스트하는데 15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멀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싱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퍼마크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CCT라던가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한 타임 정도 돌려주고 해서 제가 출고를 하고 있고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시에 오셨었는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출고한 시간을 보니까 약 한 2시 정도 됐어요. 그만큼 조립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얼마나 또 세심하게 했느냐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시간에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고 전에 제가 조립한 이 제품이 비록 저한테는 구매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저한테 구매하신 거랑 똑같이 제가 이제 제 타이틀을 걸고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섬세하게 또 안정성 있게 조립을 하고 혹여나 제가 대충 조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테스트를 통해야 저도 이제 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약 20년 동안 아주 똥꼬집처럼 지켜 내려온 저의 고집이고 또 루틴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조립을 하고 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출고 전 테스트까지도 통과를 해야 저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멀리서 오셨지만 택시를 타고 오셨지만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중간에 뭐 식사는 하고 오셨지만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문제점을 찾아서 무상 AS 기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AS 대행으로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간혹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뭐냐면 거의 뭐 이제 해외 직구로 하셨거나 아니면 당근에서 좀 저렴하게 좀 시세에 비해 좀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의 부품들을 보면은 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발걸음 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또 타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립 대행이 어떻게 조립이 되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또 출고 전에 어떠한 테스트를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안정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타업체나 뭐 근처에 PC 수리점이라는 거 이렇게 AS를 맡기시고 또 PC에 조립 대행을 맡기실 때 어느 정도 이 영상이 좀 기준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제작한 PC로 또 앞으로도 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